미국은 이런 공동주택 형태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다 뭐다? 단독이에요. 그럼 그 단독은 누가 짓나요? 미국의 굴지에 뭐 GM 건설, 뭐 테슬라 건설 그런 거 없어요. 다 동네에 조그만 형태의 건설업자들이 그런 걸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공급업자들에 대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대규모 뭐 모아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것도 많지 않죠. 네, 그러면 좀 다음으로 전세 사기라는 이슈 때문에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뭐 다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막 구리에 막 940채 가지고 있는 분이 뭐 또 하나 터지고 뭐 부산에 터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피해자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도 막 하고 있고 막 전세 사기 뭐 특별법 뭐 2년간 한시적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전세제도 이거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교수님? 이게 전세제도가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도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없애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동산 혼란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리더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세제도라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존치되어 있던 이 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무슨 전세왕이에요. 이 사기왕이지. 이런 사람들 없어지도록 이제 제도 개편을 해야겠죠. 뭐 우리 부인남께서는 투자로 여태까지 엄청난 일가를 이룬 분으로서 투자를 할 때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걸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투자했던 기법에 비해서 요즘은 투자하는 기법이 많이 점점 제약돼 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법의 사각지대를 노렸던 가장 나쁜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으로 일단 구제하실 분들을 빨리 구제해 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선거 앞두니까 이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선거 앞이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전세 사기 이거 한두 해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있었던 거고 솔직히 아는 사람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도 개편돼서 이런 일 방지하는 방지책 만드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투명화 이걸 높이는 건데 자. 제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불러주셔서 다행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집 사는 타이밍을 고르다가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전세를 선택하세요. 원래 전세라는 게요. 그 집주인에게 집주인 대신 내가 이자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어느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늘 하는 전세 끼고 사는 거.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살려면 10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를 누가 앉혀놓고 나는 3억 내 돈 있었던 3억만 넣고 7억은 전세비로 충당해야지. 그렇지. 그럼 그 7억은 누군가가 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주인이 그 10억짜리 집 사는데 내가 7억을 내 돈으로 대출 받아서 내가 이자 내면서 그 사람 집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집값이 오르면 전세자는 뭐 남는 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이득 본다? 집 산 사람만 이득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경제학, 원론, 부동산학, 개론 어디에도 나온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집값은 더 오른다. 만약에 무리한 선이 아니시고 충분히 내가 이 집에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왜 남의 집 사는 사람들에게 대신 이자 내주십니까? 그냥 과감히 지르세요. 나 이 정도 감내하고 나 여기서 살아도 돼. 여기서 애 키워도 될 것 같아. 모르는데 멀리 싸다고 지르는 거 그건 진짜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막 이런 거 말고. 저 변두리에 뭐 지난번에 어디 유튜브 촬영하러 갔더니 그 촬영 기사분이 끝나고 저기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배웅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 아는 동네예요. 그랬더니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촬영 때 물어보시지 개인적인 거래요. 뭡니까 했더니 그냥 자기도 이번 타임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에 잘 알지는 못하는데 파주 끄트머리에 있는 뭘 사셨대요. 제일 먼저 물었죠. 아파트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요. 평수는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자녀 둘이 있는 네 가구라고 4명이라고 알았는데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평수도 아니야. 그럼 이제 정말 어떡할 건데.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지양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계획 세워서 충분히 감내해보자. 좀 허리띠 졸라보자.
그럼 전세 사지 마세요. 우리 네. 부익남이 옛날에 전세 사지 말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 저 양반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불러주셔서 본 거야. 네. 근데 이 전세 제도라는 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넌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주인은 그 집이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 집을 그냥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다 그분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남을 도와주는 거라는 개념을 못 갖는 분이 많아요. 그냥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싸게. 그걸 왜 못 갖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주인이 이 집을 자기 집을 전세로 놓는다는 건 내가 살 집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모를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월세 내는 거 대비 이제 전세 대출 이자가 싸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전세가 요즘에는 또 그 전세 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전세는 무조건 안 된다 해서 무조건 월세로 가겠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외국에도 좀 이렇게 막 사기를 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 100%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또 오늘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공급을 해주는 건설 회사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메이저 10대 건설회사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새로 짓는 건설 그 주택들만 사실 우리의 관심 대상이에요. 브랜드가 다 있고 아 뭐래 하면서 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뭐 지방은 지방 토건들이 또 있고요. 토착 세력들이 그런 데가 우리나라 주택을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부동산의 흐름이 뭔가 이상해진다? 그럼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망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정책적으로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거나 배려하는 정책들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공급을 하다 보니 어떤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저 인식이 편하냐면 뭔가 누가 집을 짓는 건 항상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거래 이런 인식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수백 채씩 사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판을 아는 거죠. 내가 이거를 수백 채씩 들고 있어도 이게 찔끔찔끔 팔려서 그때그때 내가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런데 한번 이게 지구지정돼서 어느 건설회사가 싹 들어오면 이야 나는 떼돈을 버는구나. 항상 우리나라의 재건축 재개발은 싹끌이 뭐 이 지구 전체를 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되기만 하면 뭐 대우든 뭐 현대든 뭐 현대산업개발이든 레미안이든 오히려 그분들은 더 그걸 선호할 수도 있죠. 가게 하나하나 동의서 받아가지고 조합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100채 가지고 있어요. 저랑 얘기하면 일단 끝나. 그러면 건설회사도 야 여기가 낫겠다. 여기에다 한번 우리 트라이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맥락을 아니까 이런 사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자의 눈치 안 봅니다. 왜? 미국은 이런 공동주택 형태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다 뭐다? 단독이에요. 그럼 그 단독은 누가 짓나요? 미국의 굴지의 뭐 GM 건설, 뭐 테슬라 건설 그런 거 없어요. 다 동네 조그만 형태의 건설업자들이 그런 걸 지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드라마 보면 집 시공하는 분들이 인부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두두두두둑 하고 뚝딱뚝딱 짓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잖아요. 무슨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공급업자들에 대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대규모 뭐 모아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것도 많지 않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뭐 전세제도와 이제 특수성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주택 공급을 그들이 좌지우지하게 해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격 담합 아닌 담합 안 할까요? 뻔히 분양가들 보일 텐데 조금씩 같이 올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렇게 된 이유는 너무 빨리 경제가 발달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19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 중동 가서 그 오일머니 벌어왔던 그 근로자들 눈높이가 그리고 소득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아니 내 소득과 내 눈높이에 맞는 내가 외국에 가봤더니 아파트는 이런 게 아니더만 무슨 6층까지 걸어 올라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중앙난방 해야 되고 예전에 막 수영장도 만들고 맞아요. 주공호 단지 같은 거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 좀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딱 높아졌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그 당시 네. 영세한 건설회사들 중에 그런 그 수요에 대규모 발맞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분양 제도를 만들었죠. 선분양. 선분양. 집 보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받아. 네. 그리고 그걸로 집을 지어. 야, 전 세계 다른 이쪽 분야 토지 네.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선분양 제도 얘기하면 야, 대단하다. 그런데 물건도 안 보고 돈 내고 산다고 이걸 되게 놀라워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안 지어놨는데. 안 지어놨는데. 막 수천 수억 원짜리를 그냥 막 어찌 보면 되게 신뢰가 높은 회사 사회입니다. 그렇네요. 그걸 믿고 사니까요. 믿고 사니까요. 네. 자, 이 선분양 제도 덕분에 이 메이저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지을 수 있고 공급도 빨리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건설사들이 생긴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어찌 보면 다 장단이 있었는데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속도전으로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약간 부작용도 그렇죠. 이제 일어나고. 예. 그렇지만 이제 전세를 없애긴 참 어렵다. 네. 지금 뭐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것들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금리 급등으로 인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막 하락하고 이런 네. 것들도 뭐 원인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집값이 뭐 올라갔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았었을 일이기도 한데 이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5월에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단계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해보다 보니까 네. 공공기관 마인드로 조금 경제 흐름을 보는 눈을 본의 아니게 익힐 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공공기관들은 무조건 자기 기관이 부여받은 미션 이걸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은행 안정,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걸 목표로 부여받지 않았어요. 네. 은행과 금융 시스템 안정과 관련된 일을 더 관장해야 될 부처는 미국 재무부입니다. 네. 그건 네가 알아서 자넷 옐런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숙제 아직 나 못 풀었어. 물가 안정이죠. 물론 많이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목표 물가 수준의 2배 이상이에요. 갈 길 멀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저는 그 뒤는 행보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연말까지는 뭐 절대 인하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보로 계속 보십니까? 저도 지금도 행보로 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가장 자문 많이 해주는 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이에요. 네. 중남미는 이제 물가가 워낙 불안정하고 네. 기준금리도 뭐 20% 30%인 나라도 많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워낙 불안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남미의 중앙은행들에 근무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는 미국 연준 위원들의 그 대학교 시절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님이죠. 교수님 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래 미국에 왔어요 DC에. 그래 밥 먹으러 와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지도 교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물가는 천천히 잡을 수 없는 거구나. 네. 중남미 국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천천히 잡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물가가 특정 어떤 이슈로 인해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5% 6% 뭐 10% 됐다. 그런데 첫째 해 둘째 해 정도는 그 중남미 국가의 근로자들이 그냥 감내해요. 일단 올해는 특이하게 물가 올랐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두 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감내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실질 소득이 그 사이에 확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봉기하는 거죠. 월급 사장님, 올려달라. 사장님 월급 올려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어느 순간 그 사장님은 인건비를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할 수준으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올린 그 인건비를 당연히 어디에 전가하겠어요? 또 이제 가격에. 그렇죠. 내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합니다. 네. 그러면 그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한 번에 10% 가까이 또 올라가면 그 물건과 서비스를 쓰는 또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거래처들이 또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럼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물가는 초기에 이 봉합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고물가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연준 위원들의 그 전 위원들의 아니면 연준에 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 다 대부분 다 어디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의 제자들이 와서 알려주고 가요. 저희 아직도 못 잡았어요. 네. 하면서. 그래서 네. 생각보다 연준의 기조는
강경합니다. 강경할 거다. 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한번 올리고 뭐 동결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정작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금리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뭐 내린다는 얘기는 뭐 전혀 없지만은 뭐 그렇다고 막 강하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약간 동결의 분위기인가요? 네, 저는 동결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어주셔서 또 욕을 엄청 먹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부동산 시세는 기준금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행히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적 기조로 네. 기준금리는 지난번에 하느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졌잖아요. 낮아졌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팩터는 네. 정책이에요. 정책이다. 정책. 가계대출 있는 분들의 좀 어떤 해가를 약간 해줬고 네. 또 기업대출 분들에게도 일부 해갈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될 거예요. 물론 한은 총재도 목표는 물가 잡는 거지 네. 이 가계대출이나 이거를 먼저 배려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오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올리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진짜 더 심한 위기까지도 있을 수 네. 있겠다 생각하면서 자리매김하신 거고요. 네. 대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정부 사이드에서 네. 시중은행 압박해서 이제 낮춘 거고 이런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확인한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자신감이 없구나. 한국은 안 올린다. 안 올린다. 네. 그래서 한국은 기준금리 못 올린다라는 거에 확신한 외국 외환 투자 세력들이 네. 워낙 약세 확실하네. 미국의 연준은 기준금리 올리거나 네. 계속 높은 수준인데 네. 한국은 그 역전된 걸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워낙 약세 확실하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도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워낙 약세에 베팅하자 해서 네.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뭐 1,340원 해서 막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외환 투자자들이 한국은 이제 금리 올릴 자신이 없다. 못 올릴 것 같구나.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뭐 인하를 예측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연말 되면. 인하를 한다는 건요. 네.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불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인 물가도 해결 안 됐고 네. 연말까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꾸 꺼져만 가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중앙은행의 숙제인 물가부터 잡는 건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네. 경기 부양하고 하는 건 일단 나머지 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네. 있는데 중앙은행마저도 금리를 낮춘다는 건 하반기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시그널. 저는 그건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경제 성장률 막 1.5%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내년 선거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낮추는 거는 최악의 선택인가요? 최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네. 그럼 다른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리를 안 낮추고도 경기를 조금 좀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혹시 대출 때문에 네. 고생하시는 분들은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어느 나라가 고물가 기조가 돼버리면요 경제 성장률이 살질 않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시중금리들은 좀 꺾여가지고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랑은 좀 다르게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거를 좀 추천하세요, 교수님은? 네, 저는 아주 급하게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네. 정부 사이드에서 계속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물들을 좀 지켜보시다가 이거는 나에게 딱 부합하는 혜택인 것 같아. 네. 그러면 대출도 싸게 받거나 네. 적당하게 받을 수 있고 네. 게다가 뭔가 호재성 있는 동네에 매물도 적정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세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